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초의 시사안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8일 날 진행된 북한의 건군절 제75주년이죠. 거기에 대한 열병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75주년 건군절 열병식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열병식이 다른 열병식과 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 열병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볼 때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북한의 제75주년 건군절 행사는 1월 8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30분 동안은 사실상 그 식전 행사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90분 동안은 열병식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영상을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영상을 구해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그 영상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식전 행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특전병들의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전부 다 그 병사들이 이제 LED들을 착용을 해가지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식장에,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부 다 그냥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화려하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국기 개양식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장중하게 북한의 국기를 연주하면서 국기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이제 종마들이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옛날에 그런 무기 체계들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화성 17행과 고체 연료형 ICBM이 등장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건군절 열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 김정은이 2011년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집권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열병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김정은이 연설한 것은 5번 연설을 했고요. 뭐 7번은 그러면 연설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등장하고 난 뒤에 12번의 열병식 중에서 사실상 최근에는 완전히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2020년에 한 번, 2021년에 2번, 2022년에 한 번, 다시 2023년에 한 번, 그래서 5번 동안은 전부 다 야간에 열병식이 거행이 됐는데요. 어떤 때는 밤 12시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 6시에 하기도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시 반에 식전 행사를 시작해서 30분, 90분 이렇게 2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야간 열병식은 참 특이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그 관계가 괜찮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고 그랬을 때, 그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 트럼프한테 뭐 미국에 열병식 하는 거 그거 한번 테이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미국이 보내준 테이프 속에는 주간에 열병식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야간에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불꽃을 뿜어내고 야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걸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 주는 그 어둠이 주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몰입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 화려한 조명이 있을 수 있고, LED도 있고, 그 조명을 껐다 켰다 함으로써 사람을 긴장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30분의 식전 행사도 그렇고 90분 동안의 열병식도 그렇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녹화해서 그 다음날 이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적으로는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연출된 내용으로 보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잘 몰입감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열병식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분석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연설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연설을 안 해도 될 이유는, 사실상 그 작년 연말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잖아요.
뭐 통상 한 5일 정도 하는데 역대 최장 기간을 했습니다. 6일 정도 해서 그 6일 정도 한 결과를 신년사를 대체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할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한 것이 바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강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대남 투쟁이 아니라 완전히 한국을 주적으로 삼아서 대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 전후해서 거기 장성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강위력한 핵무력을 가져야 국가의 이런 명예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으로 김정은이가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하는 것 이상의 그런 효과를 거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전 행사와 그리고 본 행사를 통해 가지고 무언의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다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 및 대내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면 하나는 이제 대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긴 하는데 통상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연장 600mm 방사포, 이건 뭐 공개는 되긴 했습니다. 또 22연장 240mm 방사포,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KN-23, 24, 화성 17형 고체 연료형 ICBM 이렇게 나왔는데 대미국 메시지로 보면 핵심은 결국은 ICBM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성 17형 ICBM을 무려 11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맨 앞에 한 기가 나오고 두 기씩 해서 이렇게 11기가 공개가 됐고요. 그 뒤로 새로 북한에서 개발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고체형 ICBM, 그것이 4대 이렇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ICBM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5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많은 이런 그 화성 17형과 고체형 연료 미사일을 동원함으로써 이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게 화성 17형도 또 고체형 연료 미사일도 이것을 뭐 더 시험해야 되고 또 실거리 사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과연 바로 이렇게 실전 배치가 돼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실전 무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북한은 KN-23, 24, 25 그리고 전술 유도 무기 이런 무기들은 전부 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하고 북한판 에이테큐스라고 하는 KN-24거든요. 이게 대해서는 뭐 북한이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증명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그것이 증명된 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그 KN-23과 24에는 바로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이제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김주애와 관련된 건데요. 2월 8일 건군절 행사가 김주애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김주애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김주애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북한 사회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 11월 18일 날 화성 17형 발사 시험 성공했을 때, 그때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얀 패딩을 입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뒤로는 11월 27일 날 바로 화성 17형 이 발사 시험 성공의 기한자들하고 기념사진 찍을 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12월 31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화성 12형하고 17형이 병기고 있었거든요. 그 병기고를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어찌 보면 걸어가는 모습, 그것을 이제 1월 1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이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8일 건군절이 있는데 그 앞날이죠. 2월 7일 날 바로 북한들 그 장군들 숙소에 가서 이렇게 그 모습들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2월 8일 공개가 됐으니까 무려 5번의 공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김주에 대한 뭐 세습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선 이제 명칭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 하다가 존귀하신 분,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터를 걸어갈 때 김정은하고 자기 그 김주애는 둘이서 손을 잡고 카페트 중앙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오히려 자기 어머니인 이설주는 한 발 뒤에 그리고 카페트 끝부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장군들 숙소를 방문을 했을 때 김주애가 중앙에 앉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양 옆에 앉고 그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의 핵심 군사의 핵심 세력들이죠. 그 장군들이 뒤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볼을 쓰담쓰담 하는 모습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고 보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 신적인 존재를 어찌됐든 볼을 쓰담쓰담 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 백마종대가 이렇게 쭉 정렬해서 나갈 때 두 번째 말이 바로 두 번째 말이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어떤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김주애가 가장 총애하는 백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을 이제 이게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1919년도 3.1 이제 운동이 일어나니까 몽장은 이제 데리고 만주로 가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김일성은 이제 거기서 살았고요. 김일성이가 나이가 20살 되던 1932년도에 소위 말하는 빨치산 부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면서 자기가 대장이 됐는데 그 대장 때 자기가 타고 다는 말이 백마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은 사실상 백두산의 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백두산, 백두 그리고 백마, 백두혈통 이것이 다 연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주애가 타는 말 아마 김정은도 어릴 때부터 말을 자기 아버지하고 탔어요. 그 영상들이 아마 공개되기도 그랬는데 아마 김주애도 말 타는 모습이 얼마 있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의 그 사람들 전부 다 개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첩보사항으로 떴거든요. 그게 뭐 성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주애라고 하면 그 이름을 다 바꾸도록 요구했고요. 더더욱 이제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김주애 우표가 발행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이제 화성 17형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그 우표 발행인데 총 8장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 중에 김주애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5장이 등장을 합니다. 화성 17형과 관련돼서. 그만큼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6, 7가지 정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 김주애가 이렇게 그 제4세대 세습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첩보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김정은의 자식은요, 2010년생 아들이 하나 있고요. 김주애는 2013년생 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을 알 수 있는 2017년생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일남 2년지 뭐 이남 1년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김주애에. 그게 2010년생이거든요. 2010년생인데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김정은이나 김여정처럼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벌써 뭐 13살 정도 되니까요. 아마 스위스 같은 데서 유학을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런 데서 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것은 만일 첫째 이제 오빠죠. 첫째 아들이 아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어서 이게 지금 김주애로 이게 세습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확인되려고 하면은 제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김주애를 세습자로 이렇게 규정해서 김주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돼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확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2월 16일 이제 뭐 한 2, 3일 있으면은 이제 김정일의 생일인데 뭐 여기는 큰 행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준년도 아니고 1942년생이니까요.
또 2월 8일 날 큰 행사 끝났는데 다시 또 행사할 리는 없거든요. 4월 25일 날은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 부대 창설한 날이긴 해도 뭐 작년도에 워낙 크게 열병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치 행사가 쭉 뒤로 넘어가는데 향후에도 자기 오빠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김주혜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군 행사에 이 김주혜가 등장을 했지만 앞으로 정치 행사에서도 김주혜가 지속적으로 올해 몇 분 더 등장하면 이것은 조금 4대 세습자로서의 어떤 위상 굳히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고 그때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시사안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 전망인데요. 사실상 지금 북한의 식량난은 좀 심각하거든요. 뭐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식량이 한 18만 톤 작게 생산이 됐고 또 여러분들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뭐 개성 또는 항해도 이런 데 되면은 곡창지대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제2의 고난을 행군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작년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인민경제가 달성해야 될 12가지 고지 목표죠. 를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알곡 생산입니다. 그 12가지 고지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픈 게 많아요. 뭐 철 생산해야 되고 석탄 생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면직류 있죠. 그거 생산해야 된다. 또 무슨 뭐 살림집 지어야 된다.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1차 산업 가지고 그것이 12가지 목표에 들어가고 알곡 생산이 얘기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달 들어서서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름 퇴비죠, 퇴비. 그거 지금 모으는 운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헌미 운동, 그러니까 쌀 이렇게 헌납하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북한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달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다시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열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단 말이죠. 근데 2달 만에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2달 만에 열리는데 열리는 그 주제의 핵심이 뭐냐? 단일 주제입니다. 단일 주제. 그 주제가 바로 식량 문제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외부의 위협을 부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의 위협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아마 우리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위협을 부풀리면서 북한은 올해 도발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제 2월 말에 일단 우리 확장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TTX 하지 않습니까?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한미 간의 DSC 요원들이 아마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잠수함 기지가 있는 데서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회의에서 이거 하고 그리고 3월달 되면 프리덤 실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동안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되고 하면은 북한도 이게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반응하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전략적인 도발과 전술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김여정이가 이제 작년도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번 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거리 사격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화성 17형 실거리 사격을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 실거리 사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형 ICBM 이번에 새로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 선보였으니까 이거 어차피 시험 사격 해야 되잖아요. 뭐 시험 사격이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군사정찰 위성 1호를 올해 4월 달에 군사정찰 위성 1호가 발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김여정이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북극성 4형, 5형에 대한 아마 그 시험 사격 이런 것들도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거로 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긴장감 뭐라고 할까요? 위협 이걸 하기 위해서 KN-23이나 24, 25 여기에 대한 위협도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다양한 북한의 시나리오, 위협 시나리오라 할까요? 도발 시나리오 그거 상정해서 여기에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이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